중요한 정보와 감동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TV이웃 다정다감입니다. 유통업계 조사에 따르면 지난 일주일간 전주 대비 판매량이 급속도로 늘어난 몇몇 상품들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호빵, 군고구마, 그리고 감기약이라고 합니다. 특히 감기약은 매출이 60% 이상 훌쩍 뛰었다는데요. 그럴 만도 한 것이 10도 이상 벌어지는 큰 일교차 때문에 기본적으로 체온 조절이 쉽지가 않죠. 게다가 추위로 인한 근육 긴장에 혈액순환 저하까지 더해지면 우리 몸 구석구석에 반갑지 않은 손님들이 찾아옵니다. 요즘 전보다 유독 근육이 뭉치고 쑤시고 뻐근하다 하시는 분들, 오늘 의학 알지 시간 함께 하시면서 근육의 건강 점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의학 알지 시간에는요, 가정의학과 전문의 이진철 원장과 함께 현대인의 삶의 질을 위협하는 질환이라고 할 수 있는 근막 통증 증후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일단 원장님, 근막 통증 증후군. 이 이름이 조금 낯설어요. 익숙하지가 않은데 어떤 건지, 어떤 질환인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근막 통증 증후군이라는 용어가 좀 생소할 수가 있죠. 근데 사실 근육이 생기는 아주 대표적인 통증 질환이거든요. 일단 근육을 좀 설명을 해보죠. 우리 몸에 있는 근육은 크게 세 종류로 분류를 합니다. 네. 심장근, 골격근, 민문이근 이렇게 분류를 하는데요. 심장에 있는 근육은 굉장히 특별해요. 심장은 한 번도 쉬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네. 아주 튼튼한 근육으로 되어 있고 조직학적으로도 기능적으로도 여러 가지 특별해서 따로 분류를 하고요. 민문이근은 보통 내장에 있는 근육을 얘기하죠. 우리가 위나 십이지장, 대장 이런 곳에 그런 장기들도 열심히 운동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움직여야 되니까. 그래서 거기에 있는 근육이 이제 민문이근이고 마지막으로 이제 골격근이 있는데 골격근은 이제 흔히 아시다시피 이제 우리 뭐 이두박근, 산두박근 하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우리 뼈 곳곳에 붙어서 우리가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근육을 골격근이라고 합니다. 이제 근막통증 증후군은 이 골격근에 뭐 여러 가지 원인으로 통증 유발점이 이제 생기고 그래서 통증과 연관통이 생기는 질환을 얘기를 합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우리 몸의 다양한 근육 중에서 골격근에 발생하는 통증 질환이다라고 네.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흔히 경험하는 근육통과는 어떻게 다른 건가요? 근육통은 일단 질환이 아니죠. 근막통증 증후군은 그 정식 질환이고요. 근육통은 그냥 증상입니다. 증상이고 근육통은 크게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뭐 흔히 다들 경험을 아마 하셨겠죠. 안 하던 운동을 하거나 무리한 동작을 하거나 평소 등산을 안 했는데 등산을 또 열심히 하셨으면 또 허벅지가 뻐근하기도 하고 또 팔굽혀펴기 갑자기 한다고 하면 또 가슴 근육이나 이제 팔이 아프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이제 제일 흔하게 얘기하는 근육통이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열성 질환들, 뭐 감기, 뭐 독감, 뭐 코로나도 마찬가지겠네요. 그런 여러 열성 질환이 있을 때 흔히 몸살이라 그러죠. 몸살. 네. 그러니까 전신적으로 근육통이 있을 때 그런 이제 두 가지로 나뉘는데 이런 경우는 원인 질환이 호전되면 보통 이제 없어지는 거죠. 근데 근막통증 증후군은 이런 근육통들과는 좀 다른 거죠. 가장 큰 차이점은 증상이 기간하고 이제 진찰 소견이에요. 이 근육통은 일반적으로 급성통증이죠. 앞서 말씀드린 그 근육을 무리해서 생긴 근육통은 보통 며칠이면 좋아지죠. 네. 다들 경험은 하셨겠지만 그리고 뭐 열성 질환이 없어지면 보통 일주일 걸리니까 그 정도면은 전신 근육통도 없어집니다. 근데 근막통증 증후군은 뭐 수주에서 길게는 뭐 수년 이렇게 많이 가는 이제 주로 만성으로 진행하는 통증 질환이거든요. 와, 수년까지도 지속될 수 있다고요? 그렇죠. 훨씬 더 길게 가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리고 중요한 거는 그런 증상 기간하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진찰 소견이죠. 이게 통증 유발점이라고 해서 뭐 근육통도 우리가 누르면 아프기는 하잖아요. 아프긴 하는데 그거하고 좀 다르게 아주 예민하게 아픈 이제 그 지점이 근막통증 증후군은 생겨요. 예. 그래서 통증 유발점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통증 유발점이 있어서 통증과 연관통이 생기는 게 중요한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근육통이 쉽게 사라지지 않고 수주 이상 지속될 때 혹시 내가 단순 근육통이 아니라 근막 통증 증후군은 아닌지 스스로 체크해 볼 방법이 있나요? 그렇죠. 뭐 일단 좀
말씀하셨던 대로 수주 이상 지속되면 좀 이상한 거거든요. 그거는. 네. 그래서 그렇게 평소와는 달리 좀 다소 오래 지속되는 근육 통증이 발생한다면 약간 이상하다고 생각하고 진찰을 해볼 수가 있어요. 자가 진찰을. 지금 이제 자가 진찰법이 나오는데 좀 길게 가는 오래 지속된다 저런 특징이 있으면 그 아픈 부위를 좀 만져보시는 거죠. 만져보면은 통증 부위에 이렇게 그 단단한 띠나 결절, 그걸 타우트 밴드 좀 어려운 말로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결절이 가끔 만져지는 경우도 있고 더 중요한 거는 저 세 번째 아픈 부위를 이제 눌렀을 때 통증이 심해지는 그 압통이라고 하거든요. 네. 이 압통. 의학에서 압통은 그 사실 좀 어렵게 정의를 해요. 그러니까 그 1제곱 평방 센티미터당 이 4kg의 무게로 눌렀을 때 통증이 발생하면 압통이라 하거든요. 어려운데요? 이건 너무 어렵잖아요. 네. 근데 저희 같은 이제 그 주로 통증을 하는 의사는 진짜 연습을 하기도 해요. 이 저울을 놓고 하기도 하는데 집에서 하시려면은 그렇게는 안 되고 우리가 손톱을 보면 이제 그 엄지손톱 밑에 모세혈관이 있어서 이게 핑크빛이잖아요. 네. 근데 이거를 만약에 누른다, 내 근육을 꾹 누르면 좀 세게 누르면 거기가 약간 하얗게 되죠. 맞습니다. 그 엄지 손가락 밑에 이제 그 핑크빛이 하얀색이 될 정도로 압력으로 눌렀을 때 아주 많이 아프면 그건 의미 있는 압통이라고 봐요. 그래서 그런 압통이 있으면은 그 근막통증 증후군인가 이렇게 의심하고 한번 병원에 오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렇게 또 스스로 체크할 수 있는 방법을 또 알려주셨고요. 그리고 정확한 건 또 병원에서 진료를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서서 근막 통증 증후군을 설명해 주실 때 주요 증상으로 압통과 함께 연관통, 연관통의 이야기가 있었는데 연관통은 어떤 건가요? 연관통은 더 어려워요. 그 용어도 어렵잖아요. 연관통은 어려운데 제가 최대한 비유를 들어서 좀 쉽게 설명을 해볼게요. 연관통, 우리가 병이 생긴 부위가 아픈 건 너무 당연하잖아요. 근데 병이 생긴 부위 말고 엉뚱한 부위가 같이 아프면 그걸 보통 연관통이라고 해요. 뭐 심장을 예를 들어보면 심근경색. 심근경색이 만약에 있으면 가슴이 아픈 거야 너무 당연하잖아요. 근데 뭐 턱이나 왼팔이나 어깨, 뭐 손까지도 이렇게 다른 엉뚱한 부위가 아플 수가 있거든요. 그걸 연관통이라고 하고 또 위나 췌장, 뭐 췌장염이나 위궤양 그런 게 있을 때 배가 아픈 건 너무 당연한데 등이나 허리까지 이렇게 아픈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것들을 연관통이라고 하는데 뭐 여러 가지 그 메커니즘에 대한 설명은 있지만 일종의 뇌 착각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우리 몸에는 아주 그 세세한 곳까지 다 감각신경이 분포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되게 많은 정보들이 이렇게 그 한꺼번에 모여서 그 척추를 통해서 뇌로 전달이 되겠죠. 그런 전달 과정에서 그 정보들이 그 신경 신호들이 취합되는 공간들이 있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오류가 생겨서 그런 연관통이 발생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제가 비유를 한번 들어보자면 뭐 장거리 버스를 탔다고 치면 이제 부산에서 이제 서울까지 뭐 한 번에 갈 수도 있겠죠. 근데 보통은 너무 머니까 뭐 터미널이나 뭐 이렇게 휴게소나 이렇게 들린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휴게소에 들렸는데 휴게소가 너무 붐비는데 사람도 많고 버스도 많고 내려서 이제 좀 쉬다가 타려고 했는데 비슷한 버스를 탔는데 다른 버스인 거죠. 그러면 엉뚱한 데로 갈 수가 있겠죠. 뭐 드물진 하지만 네. 그 약간 그런 식의 그 오류가 우리 이제 신경 전달 체계에도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렇게 혼선이 생기면 다른 이제 본래 아픈 곳이 아닌 다른 곳에 통증이 발생한 것처럼 이제 느끼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정말 그 부위가 문제여서 아픈 건지 다른 곳에 문제여서 아픈 건지 그런 연관통인지 구분하기가 참 어렵겠네요. 네, 어려워요. 어려운데 근막통증 증후군을 경우로 예를 좀 들어보면 그 엉덩이에 있는 근육들, 그 뭐 중둔근, 뭐 소둔근 이런 대둔근들이 아프면 그 근육을 담당하는 신경하고 이제 허벅지 종아리에서 오는 신경하고 나중에 쭉 모인단 말이에요. 모이면 거기서 이제 혼선을 이제 빚으면은 엉덩이만 아픈 게 아니라 허벅지 종아리까지도 이제 아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흔히 아시는 이제 허리 디스크,
이런 병하고 아주 비슷하게 아파서 혼동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군요. 이 허리 디스크와 또 혼동이 될 수 있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허리 디스크와 근막 통증 증후군 그 차이는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일단은 그 두 질환은 증상이 매우 비슷한 경우들이 많아요. 제가 화면에 그림을 좀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는데 네. 지금 보시는 화면은 통증 도감이라 그래요. 환자가 아픈 부위를 그려보세요 하거든요. 이 그림은 이제 그림 거를 이제 통증 도감이라고 하는데, 자 왼쪽은 이제 중둔근, 엉치 근육에 근막 통증 증후군이 생겼을 때 아픈 부위를 그린 거예요. 네. 그리고 보통 중둔근 얘기하고, 오른쪽은 허리 디스크 중에서도 한 4번, 5번 정도, 요추 4번, 5번 정도 디스크가 있을 때 저렇게 이제 아프거든요. 두 그림만 보면 되게 비슷하죠. 네, 그렇네요. 이렇게 또 다리 바깥쪽 이런 부분도 비슷한데 네. 여기 엉덩이 부분, 허리 부분 이런 네. 부분에 좀 차이가 있어 보이네요. 네. 근데 그 그림으로는 되게 비슷한데 그 자세히 진찰을 해보면 좀 차이가 좀 나요. 제가 한번 표를 보면서 한번 잘 설명을 드릴 텐데, 근막 통증 증후군 같은 경우에는 감각 이상, 그러니까 뭐 남의 살 같다 이런 느낌? 그런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허리 디스크는 신경이 눌리는 병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감각 이상은 허리 디스크에 좀 많고, 저리다는 것도 사실 신경 증상이에요. 그래서 근막 통증 증후군은 별로 없는데 허리 디스크는 좀 흔한 편이고, 근력이 약해지는 것도 신경이 다쳤을 때 생기는 거라 근막 통증 증후군은 별로 없고 허리 디스크는 종종 발생하고요. 근데 결정적으로 앞통점, 아까 제가 설명했던 통증 유발점, 앞통점은 근막 통증 증후군은 거의 있고 허리 디스크는 없는 게 이게 큰 차이점이죠. 그리고 뭐 하지 직거상 검사, 뭐 어려운 말이지만 쉽게 얘기하면 신경을 이렇게 당겨보는 검사가 있어요. 근데 그것도 신경 검사이기 때문에 허리 디스크에서는 또 이상 소견이 이렇게 발견되고 근막 통증 증후군은 보통 정상이죠.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니까 알 것 같은데 사실 환자가 스스로 이걸 알아채기란 쉽지 않죠. 네, 어려울 것 같습니다. 면밀히 진찰해 보면 또 구별을 해주실 것 같은데 혹시 실제 의료 현장에서도 이게 워낙 비슷하다 보니까 오진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을까요? 종종 일어납니다. 그래요? 역사에 기록된 오진도 있어요. 오. 제가 그 재밌는 일화를 하나 말씀드릴 텐데, 미국의 존 F 케네디 대통령 아시죠? 네. 네, 그 35대 대통령이었고 임기 중에 암살당한 그 어떤 충격적인 일화 때문에 저희가 잘 알고 있는 대통령인데, 이분이 평생 허리 통증으로 고생을 많이 했어요. 특히 이제 왼쪽 허리하고 엉치 다리가 이제 많이 아프셨는데, 당시 의사들이 허리 디스크라고 진단을 했어요. 그리고 수차례,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수술을 했거든요. 근데 좋아지기는커녕 오히려 나빠졌어요. 그래서 그 상원 의원이었을 때 한창 활동 중에 그게 너무 나빠져가지고 거의 정치를 그만둘 뻔했어요. 근데 그때 이제 수소문에서 찾아간 의사가 닥터 트라벨이라는 그 의사거든요. 네. 이 트라벨 박사가 누구냐면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이 근막 통증 증후군을 이론을 싹 정리해가지고 그 이름을 붙여준 사람이에요. 와. 이름을 붙여주고 치료법까지 개발한 이 분야의 세계 최고의 전문가였던 거죠. 선구자였던 거고. 그래서 그 이분이 닥터 트라벨이라는 박사가 약간 다른 진단을 해요. 네. 디스크가 아니다. 네, 근막 통증 증후군이고, 그래서 본인이 개발한 뒤에 소개해드리겠지만 그 치료법으로 치료를 해서 많이 좋아졌어요. 많이 좋아져서 정지 생명을 이제 이어나갈 수가 있었고, 결국에는 그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죠. 그 대통령으로 당선되고 나서는 이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그분을 인정을 해가지고 그 대통령 주치의로, 당시에서 여성으로서는 최초로 대통령 주치의가 돼요. 그래요? 네. 또 이 근막 통증 증후군 이야기를 하다가 이런 또 비하인드 스토리까지 있는 네. 줄 몰랐습니다. 굉장히 흥미로운 이야기였는데요. 결과적으로 존 F 케네디는 치료도 잘 된 건데 네. 실제로는 나에게 맞지 않는 치료를 받아온 거잖아요. 네. 그런 분들도 참 많으실 것 같아요. 그러려면 진단이 가장 중요할 것 같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면 앞서 설명해 주신 허리 디스크처럼 근막 통증 증후군과 비슷해서 혼동될 수 있는 질환이 또 있을까요? 네, 몇 가지 더 있어요. 일단은 머리 뒤쪽, 우리 후두부라고 그러죠? 그 네. 후두부에 있는 그 근육에 근막 통증 증후군이 생기면 편두통하고 좀 비슷할 수가 있어요. 이것도 제가 화면에 이제 약간 통증 도감을 보면서 이제 설명을 드릴 텐데, 그
왼쪽이 편두통, 네. 그 머리부터 약간 눈까지 이렇게 아픈 거고. 그리고 오른쪽이 후두부의 근육에 근막 통증이 생겼을 때 아픈 이제 그림이에요. 두 가지는 좀 비슷하죠. 네, 둘 다 이마, 뭐 눈까지 그쵸. 아픈 것 같은데요. 음. 어떤 차이점이 있는 걸까요? 이것도 이제 진찰을 잘 해보면은 좀 차이가 나는데, 이거는 제가 표를 보면서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근막 통증 증후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라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조짐 증상이 없어요. 이렇게 편두통 같은 경우는 이제 가끔 그 오라라고 하는 게 어떤 거냐면, 눈앞이, 두통이 생기기 전에 눈앞이 좀 캄캄해지거나 번쩍번쩍하는 그거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편두통은 있는데 근막 통증 증후군은 이제 없고, 뭐 어지러운 증상 이런 것들도 편두통은 주로 있는데 근막 통증 증후군은 없어요. 약간 결정적으로 압통점, 아까처럼 압통증이 근막 통증에 있는데 편두통에 좀 없는 게 좀 특징이고요. 소리하고 빛에 민감한 그런 증상들도 근막 통증은 거의 없는데 편두통에 있는 이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렇게 둔부 쪽에 근막 통증 증후군, 그리고 목 쪽에 나타난 근막 통증 증후군까지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이렇게 우리 몸 곳곳, 그러니까 다양한 부위에 나타날 수 있는 근막 통증 증후군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일단 원인은 오랫동안 지속된 잘못된 자세, 또 긴장된 근육, 또 근육의 과사용하고 손상 이런 것들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그 닥터 트라벨 박사가 1942년도에 이 그 근막 통증 증후군을 발표하면서 그 병리 기전까지도 다 설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근육이 과도하게 수축과 이완을 반복하다가 아주 미세하게 뭉침이 생겨버리는 거죠. 네. 미세한 뭉침이 안 풀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그게 통증 유발점이 되고 병이 생기는 거다 이렇게 설명을 했거든요. 언뜻 듣기에 굉장히 이해가 쉽죠. 네. 예, 그래서 지금까지도 그 이론은 받아들이고 있긴 한데 요즘은 단순히 그것뿐만 아니라 그 병이 생기는 근육 자체가 긴장되고 아주 예민해지는 그런 특성을 갖고 결국 근막 통증 증후군이 발생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원리는 좀 더 연구를 해봐야 되겠죠. 네, 그렇군요. 그럼 앞서 말씀해 주신 그런 여러 가지 증상으로 인해서 병원을 찾게 된다면 근막 통증 증후군에 대해서 진단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 건가요? 아직 근막 통증 증후군을 확진할 수 있는 뭐 엑스레이 사진이랄지 MRI 사진 그런 영상 장비는 없어요. 없고 그 혈액 검사로도 확진할 수가 없습니다. 네. 이 병은 환자가 의사가 환자의 말을 잘 듣고 아주 세세하게 진찰을 해보면서 아까 얘기했던 통증 유발점을 세세하게 촉진으로 찾으면서 확진할 수 있는 그런 병이에요. 그래서 역설적으로 요즘은 워낙 최첨단 장비가 많잖아요. 그래서 검사에만 의존하다가 놓치는 그런 이제 질환이 돼버린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네. 진단도 또 쉽지 않은 부분인데 네. 그럼 치료는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치료는 심하지 않으면 좀 그 근육을 쉬게 해주고 마사지 해주고 뭐 소염 진통제나 근이완제 이런 약물을 쓰기도 하는데 보통 병원에 올 때쯤 되면 좀 심해져서 오시거든요. 근데 그러면은 거기에 맞는 치료 방법이 보통 통증 유발점 주사와 근육신경 자극술이 있습니다. 근데 통증 유발점 주사는 그 지금 그림에 나오는 것처럼 그 통증 유발점 우리가 찾았잖아요. 진찰을 네. 통해서. 그러면 이제 주사기로 거기에 이제 보통 생리식염수하고 국소마취를 희석해서 이렇게 주사해 놓는 방법. 이게 닥터 트라벨이 이제 만들었던 방법이고요. 그렇게 치료하는 방법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근육신경 자극술은 약을 아예 쓰지 않고 그 얇은 바늘, 이제 가는 특수한 바늘이 있거든요. 그 지금 그림에서 나오는 것처럼 특수한 바늘을 통해서 그 통증 유발점을 잘 자극해서 치료하는 그런 이제 기술이죠. 일반적으로 스테로이드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네, 그렇군요. 근막 통증 증후군의 원인과 치료법까지 알아봤습니다. 이번엔 근막 통증 증후군에 관한 오해와 진실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해와 진실입니다. 먼저 첫 번째. 근막 통증 증후군은 치료해도 재발한다. 원장님, 정답은 뭔가요? 정답은 세모입니다. 그 만성적이지 않은 보통 한 3개월 미만의 근막 통증 증후군은 비교적 잘 완치가 됩니다. 한 두세 번 정도 치료하면 완치가 되는데 물론 재발하는 경우도 있죠. 뭐 이런 경우는 보통
그 원인이 생활 속에 있는 경우가 많아요. 자칫 그 치료가 다 됐다 할지라도 그 근육을 또 과도하게 쓰면은 병이 생길 수 있겠죠. 우리가 감기가 걸리면 일주일마다 완치가 된다 할지라도 또 손 안 씻고 그러면 또 걸리는 것처럼 그렇게 비슷한 이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럼 다음 두 번째 오해와 진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막 통증 증후군의 주사 치료는 자주 하면 몸에 좋지 않다. 원장님 답변 부탁드릴게요. 이거는 X입니다. 이 부분은 참 많이들 잘못 알고 계세요. 네, 근막 통증 증후군 주사 치료 중에서 근육신경 자극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런 치료는 기본적으로 아예 약물이 들어가지가 않아요. 그리고 만들 때부터 좀 쉽게 치료가 안 되는 망성적인 근막 통증을 여러 번 치료해서 이제 만들려고 치료하려고 개발했던 거기 때문에 자주 맞아도 의학적으로 해는 없습니다. 다만 이제 좀 완전히 만성화돼서 완치가 어려운 그런 경우는 조절 목적으로 지속적으로도 시행하는 경우도 있고요. 근데 이렇게 근막 통증 증후군의 초기일 때 한두 번 주사 후에 효과가 크게 느껴지지 않는다고 해서 방치하면 오히려 만성화돼서 치료하기가 어렵죠. 네. 물론 부작용이 아예 없는 건 아니에요. 뭐 혈종이나 기운 같은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는데 그거는 기술적으로 좀 미숙해서 그런 거고 자주 맞아서 생기는 게 아니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숙련된 의사가 원칙을 지켜서 잘 치료하면 원래 평생 맞아도 되는 그런 치료입니다. 다만 이제 아주 드물게 통증 유발점 주사에 스테로이드를 첨가하시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물론 저는 그게 약간 반대긴 한데 만약 스테로이드를 첨가한다면 횟수 제한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럼 다음 오해와 진실입니다. 근막 통증 증후군은 운동하면 저절로 괜찮아진다? 그런가요? 네, X입니다. 이것도 많이들 잘못 알고 계세요. 운동이 근막 통증 증후군에 도움이 안 되는 건 아니에요. 그렇긴 한데 실제 진료 현장에서 이제 환자분들이 생각하는 그 운동은 대부분 근막 통증 증후군을 악화시키는 경우가 많으세요. 이제 근막 통증 증후군이 근육이 생긴 병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좀 쉬게 해주고 스트레칭 해주고 그게 먼저겠죠. 근데 실제로 뭐 엉덩이 근육에 이제 근막 통증이 생기신 분들이 그걸 풀어준다고 막 열심히 더 걷고 하셔서 나빠져서 오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근막 통증 증후군은 근육의 병이기 때문에 좀 쉬게 해주고 스트레칭 해주고 그런 게 좋겠네요. 그렇군요. 잘못된 운동이 증상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고 하니까요.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근막 통증 증후군에 대한 오해와 진실 알아봤습니다. 최근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야외에서 하는 활동이 제한을 받으면서 집에서 하는 홈 트레이닝이 각광을 받고 있는데요. 그래서인지 잘못된 운동 자세로 인한 부상이나 통증, 근막 통증 증후군 호소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근막 통증 증후군의 예방법, 그리고 또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운동법을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가장 중요한 것은 좋은 자세하고 적절한 스트레칭입니다. 내가 생활 속에서 어떤 근육을 많이 쓰는지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오래 앉아서 뭐 근무를 많이 한다. 그러면 당연히 좀 중간중간에 일어나서 스트레칭도 해주고 걷기도 해주고 하는 게 좋겠고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운동을 하는데 걷는 운동을 내가 많이 한다. 아니면 뭐 업무상 많이 걸어야 된다. 그럼 보통 엉덩이 근육들에 약간 무리가 가거든요. 그러면 그 근육들을 잘 마사지 해주고 지금 뭐 이런 것처럼 흔히 요즘 마사지 볼이라고 하죠. 마사지 네. 볼 아니면 골프공도 괜찮습니다. 그런 단단한 공들을 이용해서 만약에 근육이 있으면 내가 이제 아픈 근육들이 있으면 꾹 압박해서 쭉 돌려주다가 약간 풀어주는 풀어주기도 해야 돼요. 혈류가 돌아야 되기 때문에 꾹 눌러줘서 압박하다가 네, 풀어주고 하는 이런 마사지를 해주는 것도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마사지까지 직접 보여주셨는데요. 원장님, 마지막으로 근육통, 근막 통증 증후군 등으로 고민하고 계실 시청자 여러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모든 통증 질환은 만성화되기 전에 치료하는 게 이제 핵심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한 2주 이상 지속되는 근육의 통증이 있으면 그냥 방치하지 마시고 꼭 병원에 오셔서 진찰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가정의학과 이진철 원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주 이 시간 의학알지에서는요, 유방암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점은 다정다감 홈페이지 시청자 게시판에 올려주시거나 아래 번호로 연락 주시면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저녁 시간 보내세요.